안녕하세요. 오늘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예상대로 합격률이 훅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지난 30회 때는 약 36.6% 정도, 그러니까 이제 36% 정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인원 이제 역대 두 번째로 작년에 이제 많은 인원 합격했고요. 올해는 22% 정도 합격했네요. 응시율이 다른 회차에 비해서 좀 떨어졌고요.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이제 집에서 하면서 원서 접수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응시를 안 했는데, 뭐 출원한 인원 중에 이제 2차만 통계를 갖고 내는데 출원한 인원 중에 약 58%? 통상적으로 원서 내고 약 65% 정도가 시험을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58% 정도 응시를 했고 7만 5천 명 정도 들어가서 16,000명 최종 합격했어요. 그 30회 때는 2만 7천 명이 합격했습니다. 근데 10,000명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좀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중개사법 복수응답 하나가 예상이 됐었거든요. 역시 복수응답이 됐고 2차 과목에서 세법이 하나 이제 복수응답 처리됐네요. 그래서 원래 복수응답 잘 안 받아주는데 올해는 합격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응답을 받아주는 것도 합격 인원에 따라 달라요. 조금 다른데 중개사법은 명백히 지금 오류를 받아준 거는 받아줬어야 됐습니다. 문제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도 해설 강의 할 때 이건 잘못됐다, 문제가. 그 이의신청 자료를 저도 올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건 받아줬네요. 그럼 여러분들의 관심은 그거죠. 최종적으로 그러면 1차만 합격하신 분들이 2차로 넘어온 인원이 몇 명인데, 그죠? 그게 합격에 또 시험 문제에 영향을 조금 미쳐요. 조금 미치는데 지금 1차만 합격하시면 32,000명, 최종 합격이 16,000명. 답 딱 나오죠. 남은 인원이 몇 명? 16,000명 정도. 그래서 16,000명 정도가 2차로 넘어왔어요. 지금 1차만 합격하신 분들이 32,000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2차로 넘어오신 분들이 2차만 보시는 분들이 2만 명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올해도 역시 1차만 합격하신 분들이 16,000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 31회 때도 16,000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럼 이번에 그저 2차만 보신 분들이 16,000명 봤거든요. 31회에서 16,000명이 봤는데 몇 프로 정도 합격할 것 같아요? 2차만 보신 분들이. 2차만 보신 분들의 합격률이 작년 30회 때는 80% 정도 합격했거든요. 근데 원래 2차만 하신 분들이 합격률이 80%가 나온 것은 30회 때 아주 이례적이었고요. 50%도 안 됩니다. 50%도 안 돼요. 이번 31회 때 지금 통계는 2차만 보신 분들이 합격률이 50%가 채 안 나왔죠. 역시. 그러니까 이제 16,000명 중에 8,000명 이상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불합격한 겁니다. 2차만 봤으면 2차만 보고 나서 불합격하면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내미가 다 떨어지죠. 그 끔찍한 1차를 다시 해야 된다. 이건 완전 고문입니다. 고문. 근데 어쨌든 그래서 2차 합격률이 요즘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2차생들이 학원에 안 나와서 그래요. 안 나옵니다. 학원별로 오프라인 보면요, 2차생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죠. 또 2차 과목에 중개사법이 있다 하니까 중개사법 9득점 하겠지 하면서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그럼 대충 하면 2차 그냥 불합격이죠. 그러면 1차를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 2차만 하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합격하실 거예요. 걱정 마시고. 저한테 중개사법 들은데 불합격하면 되겠습니까? 저에 대한 그건 그 명예에 대한 먹칠입니다. 그러니까 꼭 합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거의 다 합격해요. 거의 뭐 진짜 32회하고 운이 없어서 내가 인연이 안 닿아서 불합격하면 몰라도 오프라인에 2차 나오신 분들은 거의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2차 되신 분들 다 나오세요. 2차는 확실히 끝을 내야 됩니다. 끝을 내야 되고 어쨌든 이번 통계가 뭐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뭐 25%를 거의 못 넘길 거다 그런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22% 정도. 통상적으로 그 정도 합격해요. 통상. 작년이 아주 이례적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 뭐 29%, 30% 이 정도 합격을 시켰는데 지금 22% 정도가 합격을 못했어요. 올해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32회 때는 쉽게 내야죠.
그죠? 그리고 우리 32회 시험 볼 때 대선이 있잖아요. 내년이 대선이죠. 대선. 선거가 있는 해에는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요. 무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는.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줘야 되죠. 시험 어렵게 내갖고 불합격해 봐.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이 있는 해라 뭐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올해 어려웠기 때문에 평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 30회 때 1차만 하신 분들이 후회 엄청 많이 했죠. 30회 때 엄청 많이 합격했잖아요. 지금 거의 37% 인원이 합격했기 때문에 역대 두 번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2차를 포기하신 분들이 후회를 엄청 많이 했어요. 끝까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1, 2차를 동차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그러면 오늘 52조 교재 52조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 조항이죠. 지난주에는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오늘은 중개의뢰인이 사무소 찾아온 겁니다. 이제 물건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자, 그래서 중개계약의 개념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중개계약에 대한 개념인데요. 중개계약은 이거예요. 아파트를 갑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을과 거래하신대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갑이 A에게 내 아파트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또 을이 내 아파트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인교사,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사 간에 체결되는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 이것을 중개계약이랍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개공사에 체결되는 계약을 우리는 중개계약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후일 이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 체결되죠. 이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개념 일단 구분을 합니다.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사에 체결되는 계약,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 이걸 통칭 거래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중개계약, 거래계약 다 공부할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먼저 중개계약인데 일반 중개계약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럼 일반 중개계약은 뭐냐면 의뢰인 갑이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합니다. 그리고 옆집 개공 B한테 또 중개 의뢰하고 옆집 개공 C한테 또 중개 의뢰요. 그리고 이 중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준 개업공사에게 보수를 준 형태. 그러니까 요집 이렇게 내놓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일반인 계약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통 체결되는 계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은 형태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중개계약 또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체결되기 때문에 우리 법에 명문의 추상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 22조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문을 충실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2쪽에 일반 유기약 법제 22조가 있어요. 조문 읽어드립니다. 법제 22조 일반 중개약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개업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중개 의뢰인이 일반 계약서 써주세요 하면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했거든요. 의뢰인이 중개 의뢰를 하면서 중개계약 씁시다 하고 요청을 했어요. 이 요청을 개업공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일반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작성 의무 없을 것 같죠? 계약 자유 원칙상 나는 중개계약 쓰기 싫거든요. 딴 데가 알아보세요 라고 할 수 있죠. 대신 문 닫을 각오는 해야 됩니다. 의뢰인이 감히 써달라고 하는데 이걸 안 쓴다. 그래서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작성할 의무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케이를 했어요. 오케이를 해갖고 작성을 합니다. 그때는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요 사항들을 넣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각 호의 사항들 1호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를 넣어줍니다.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을 넣어주고요. 3호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중개 보수. 다음에 4호 그 밖에 개업공사와 중개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중개대상 물의 소재지, 면적 같은 걸 써주라는 얘기예요. 물건에 대한 현황이죠.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을 써주는 거예요.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다음에 중개보수 분쟁이 상당히 실무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중개계약서를 쓰니까 미리 보수를 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보수를 이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개업공사가 준수할 사항을 써줘요. 나중에 암기 이렇게 할 건데 이게 물가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 계약서에 이 네 가지가 일단 이제 넣어서 작성을 한다. 자, 그러면 영제 19조로 내려갑니다. 거기 영이라고 써 있는 것은 시행령을 말하죠. 대통령령입니다. 이게. 그럼 영제 19조 일반인계약 국토교통부 장관은 윗줄이죠. 법제 22조 규정에 따른 일반인계약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해도 밑줄이에요.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일반인계약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나중에 우리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데 국토부 장관을 그러면 등록관청으로 바꿔내면 안 되겠네요. 다음에 권장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고 다음에 규칙 제13조로 내려갑니다. 그럼 규칙은 시행규칙을 말하죠.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규칙 제13조 일반 중개계약서의 서식, 서식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고 영제 19조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서의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그럼 서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서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후일 실무 시간에 이 서식 내용을 공부할 건데 그러면 현재 국토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그랬고 시행 규칙에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계약서 작성할 의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작성을 할 때 서식이 정해져 있는데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권장 서식이니까 사용할 의무는 없는 걸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무도 개업공사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 중개계약은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개공한테. 그런데 왜 규정을 두고 있을까?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계약이 뭐라고요?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통칙적 규정을 현재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중개계약제도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제도로 넘어갑니다. 이 전속중개계약은 뭐냐면 이겁니다. 의뢰인 갑이 특정 개업공사 A예요. 특정 개업공사 A한테만 중개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 개업공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즉 개업공사가 물건을 혼자 받은 거죠. 혼자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속중개약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전속계약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 모 선수가 어떤 구단과 전속계약을 했다. 그럼 이 선수는 다른 구단으로 못 가죠. 탤런트 이 모양이 모 화장품 회사와 전속 모델 계약했다. 다른 화장품 회사와 계약 못하죠. 그렇듯이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한 중개업소에만 물건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속중개약제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개업공인인사에게 일단 유리한 중개 형태죠. 개공한테 유리합니다. 근데요, 의뢰인도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건을 한 중개업소에만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거. 그래서 개공이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 혼자 받았잖아요.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좋은 물건은 한 중개업소에 절대 안 내놓습니다. 나쁜 물건만 내놓지. 그러면 개공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거래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개공한테 일단은 유리한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법제 23조에 근거하는데 거기 교재 53쪽에 전속 중개계약의 체결이란 말 나와 있죠. 자, 이거 그게 23조 1항 조문이에요. 잠깐 읽어드리면 중개 의뢰인은 특정한 개업공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 상물을 중개하도록 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뢰인은 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특정한 개공을 정하여 중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죠. 의뢰인이 그랬거든요. 나는 물건 여기다만 내놓습니다. 딴 데 안 내놓습니다. 책임지고 서비스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개공이 이거를 승낙을 함으로써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역시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는 해외여행 가야 되거든요. 딴 데 가 알아보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약자의 원칙상 물건을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그럼 오케이를 했어요. 오케이를 하게 되면 이제 전속계약이 체결되는 거고, 이때 우리 법은 우리가 아직 다 우리 법을 안 봤지만 개혁공사를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죠? 안 믿어요. 무슨 중기업의 육성이요? 어떻게 하면 개공을 때려잡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 법은 개공을 안 믿기 때문에 의뢰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의무를 부여했죠. 이제 전속 개공의 의무. 우리는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가 전속을 체결한 우리 개혁공사는 전속 계약서를 사용하라 했어요. 이거 사용하라는 얘기는 전속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작성할 의무가 없다 했죠. 없다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류 보존이 등장했는데 전속계약서 작성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존도 하셔야 돼요. 3년 보존하셔야 돼요.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보관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전속계약서는 3년간 보존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 서류 보존 3가지 서류가 다 나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존할 서류가 3가지가 있거든요. 3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전속계약서는 3년 보존하셔야 돼요. 그럼 일반 중개계약서는 작성할 의무가 없지만 작성을 했을지라도 보존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전속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돼요. 자, 다음에 정보 공개 의무가 있어요. 물건을 개공이 혼자 받았거든요. 빨리 거래시키라고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죠. 다만 중개 의뢰인이 특별히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했잖아요. 그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 금지예요. 그럼 어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할지는 짐작되시죠? 뭔가 뒷돈 받아 산 그런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연예인들 있죠. 노출을 꺼려하는. 그러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로 비공개 요청하겠죠. 조용히 진행을 해달라. 이거. 자, 그래서 정보 공개 하게 돼 있는데 특별히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 금지예요. 그럼 중개 의뢰인이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럼 공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아무런 얘기 없으면 공개 나가는 거예요. 이때 며칠 내에 나가냐? 전속 중개계약 후 7일 내에 나갑니다. 7일 내에 정보 공개하는 거예요. 7일이 우리 과목의 가장 중요한 숫자인데 나중에 통째로도 암기한다고 했고 7일이 지금 등록 통지 7일이었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럼 지금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하나 숫자를 기억해 나가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록 신청했어요. 그럼 등록 통지를 해주는 게 7일이에요. 7일. 그리고 인장, 등록 인장을 분실했어요. 변경 등록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도 7일. 그리고 전속 중개를 했다. 그러면 정보 공개 7일에 합니다. 어디다 하게 돼 있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망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공부할 거예요.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을 얘기하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개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둘 중에 한 군데 나가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생활정보지 있지 않습니까? 생활정보지에다만 공개한다. 이거는 정당한 공개 방법이 아니에요. 생활정보지는 일간신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7일에 나가게 돼 있고요. 공개한 내용도 지체 없이 문서로 중개 의뢰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실 공개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공개했다 하고 문서로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요즘 스마트폰이 보급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문자로 찍습니다. 정당한 통지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문자는 문서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누가 또 물어보시대. 그럼 메일로 보내면 그건 문서 맞습니까? 메일로 찍는 것은, 메일로 보내는 것은 우리가 문서로 보고 있어요. 전자문서로 일단. 자, 그래서 공개한 내용은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2주의 1회 이상은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또 통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 혼자 받았는데 알았다 해놓고 해외여행 3개월 갚으려면 안 되죠. 그러니까 2주에 1회 이상은 문서로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이게 전속 개공의 의무 5가지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암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의무를 먼저 봤는데 어떤 내용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공개할 정보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공개할 정보는 오늘 그 확인 설명 의무를 공부하는데 이 확인 설명 사항과 이게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가볍게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공사는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이 정보를 공개를 해주는데 중개사물의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것들을 공개해 줘야 돼요. 이게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죠. 다음에 이 벽면, 이 물건에 대한 벽면이라든가 도배 상태를 공개해 줘야 돼요. 벽에 금간대가 있는지, 도배는 갈아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수도전기 등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물의 상태, 수돗물은 잘 나오는지, 전기는 작동이 잘 되는지,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공개하게 돼 있고요. 도로, 대중교통, 그러니까 도로는 몇 미터 폭을 접하고 있으며 포장은 됐는지, 다음에 대중교통수단, 버스, 정류장은 어디고 지하철 몇 번 출구 무슨 역인지, 그리고 시장학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백화점은 얼마나 떨어지는지, 종합의료시설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두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입지 조건이에요. 그리고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도 공개해야 돼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데 환경 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을 얘기합니다. 일조량은 어떤지, 공사하는데 저기 소음은 들려오는지, 지하철 지나갈 때 들들 떨리는지, 진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공개하는데 요게 바로 환경 조건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물건에 대한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에 대한 주변 환경은 입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입지가 바로 물건에 대한 주변 환경이에요. 도로 몇 메타 폭을 접하고 있고 학교 얼마나 떨어져 있고 이거고요.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조, 소음, 진동을 얘기한다. 미리 기억을 해두세요. 일조, 소음, 진동. 그리고 소유권, 임차권 등 중산물의 권리관계 사항 설명해야 돼요. 현재 이게 소유자 어떻게 되고 다음에 저당이 어떻게 되는지, 저당은 잡혀 있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이걸 공개하는데 다만 권리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 금지예요. 이건 왜 그랬냐면 우리 사생활 비밀 보호 취지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상 함부로 이거 공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소유자의 주소, 성명, 저당권자의 주소, 성명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이건 공개 금지예요. 그래서 권리자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 나중에 쉽게 기억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돼요. 여기는 투기과일지구다.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여기는 투기지역이다. 이런 사항들을 공개해 줘야 돼요. 공개해 줘야겠고 그다음에 장차 얼마의 거래 이전 가격 및 공시지가도 공개해야 돼요. 다만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임대차를 전속으로 의뢰받았다. 이때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표현인데 표현. 권리자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죠. 그럼 공개하면 안 돼요. 근데 공시지가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거죠. 공개하는 건데 다만 임대차 전속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를 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돼야 안 돼요. 아예 금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공개할 정보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나중에 확인 설명 사항을 암기하면서 비교하여 같이 정리할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이제 암기할 거고요. 자, 그러면 공개할 정보까지 받고 전속 개공의 의무를 다 받거든요. 그럼 전속을 체결한 중개 의뢰인께서도 의무를 부담하겠죠. 이에 대응해서. 그래서 전속 중개 의뢰인은 위약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소요 비용 지급의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위약금이라는 것은 전속 중개 계약을 의뢰인이 위반했기 때문에 물어주는 거예요. 그 금액은 얼마를 물어주게 돼 있냐면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어줍니다.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어줘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금을 의뢰인은 내놓으셔야 됩니다. 물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위약이 전속의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전속의 유효기한 내에 다른 개업공사에게 또 중개를 의뢰하여 그가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한 거예요. 그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 의뢰인은 다른 개공한테 중개 의뢰하면 안 되죠. 전속이라는 개념은 한 중개업소만 내놓는 거니까. 근데 이 갑이 다른 개업공사 B한테 또 중개를 의뢰했죠. 그리고 이자가 소개한 상대방 을과 거래해버린 거예요. 그럼 A는 전속 개업공사로서 중개할 권한을 잃었죠. 그러니까 갑은 A한테 뭐 물어준다고? 위약금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 금액은 중개부서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이에요. 위약금 물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위약이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개업공사에게 중개를 하여 그가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두 번째 위약.
전속의 유효기한 내 개업공사 배제 후 거래 이랬는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A가 을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어요. 갑은 5억을 달라 하고요. 을은 4억 8천 주겠대요. 2천만 원의 갭을 개업공사가 줄이질 못했습니다. 계약이 결렬됐어요. 중개사무소 둘이 나왔죠. 나와가지고 골목길 걸어가다가 요것도 인연이 우리 차 한잔 합시다 하고 갔는데 마침 그 옆에 지하다방이 있었습니다. 앞에다 쌍화차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고향 선후배 사이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갑이 이거 개업공사한테 그 비싼 중개보수 줄 필요 있겠느냐, 우리끼리 1,000만 원 양보해서 계약합시다 그런 거예요. 해가지고 전속중개 의뢰인이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개공을 따돌렸죠. 지금 배제하고 지하다방에서 몰래 직거래해버린 겁니다. 이게 지하다방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면 갑은 A한테 뭘 물어줘야 된다고요? 위약금 물어주는 거예요. 중개보수에 해당 금액으로 물어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개업공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했을 때 이게 바로 두 번째 위약이에요. 실무적으로 이런 일 간혹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두 번째 위약이었고요. 그럼 이제 소요비용 지급의 의무는 개업공사가 지출한 비용만은 물어줘라 이 얘기예요. 그것도 지출한 비용을 물어주는데 조건이 중개보수의 50%미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물어주는 거예요. 중개보수 50%를 물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주의하는데, 유효기한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이랬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아파트 내놨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간 거예요. 백화점을 가서 옆집에 사시는 을을 만난 겁니다. 같이 쇼핑을 하다가 내 아파트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을이 그래? 그거 내가 살게 그런 거예요. 즉 전속중개 의뢰인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과 거래한 거죠. 이건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요비용만 물어주라 이거죠. 이 개공은 전속업자로서 적극적인 중개 활동을 했을 거예요. 광고 나가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요비용만 물어주라 이 얘기예요. 이때 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 있죠. 이 자를 우리는 이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라 부를 거예요. 절대 세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스발상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이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한 건 아니니까 소요 비용만은 물어주는데 대신 조건이 중개보수의 50%미 내에서 지출 비용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정상 거래가 됐을 때 갑이 A한테 지급해야 될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이 갑이 스발상과 거래했어요. 개공이 지출한 비용이 60만 원이었습니다. 얼마까지만 물어주면 돼요? 50만 원까지만 물어주면 되고, 만약에 지출한 비용이 30이었다면 30만 원까지는 다 물어줘야 되죠. 그래서 중개보수 50%를 물어주는 게 아니다. 50%미 내에서 소요 비용을 물어줍니다. 이게 바로 이게 소유비용 지급의 의무였고요.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데 우리 의뢰인은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전속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알고 있는 정보를 성실하게 우리 개공한테 고지를 해주란 얘기예요. 물이 새는 데가 있으면 물이 새는 거, 파손된 데가 있으면 파손된 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고지를 하란 뜻입니다. 그리고 전속은 명문으로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명문이 있는데 당사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어요. 유효기한은. 근데 이거는 당사의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약정이 없다면 원칙 몇 개월? 3개월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속 유효기한은 3개월로 가요. 일단.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전속 중개계약 제도였습니다. 여기까지였고. 그러면 잠시 여기서 일반 중개계약과 잠시 비교를 잠깐 해보면요.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일반 계약 작성 의무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고, 일반 인가서는 보존할 의무도 없어요.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는 정보 공개 의무도 없죠? 없고요. 나아가서 업무 처리 상황 통지할 의무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속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반은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또 의뢰인 역시 다른 개공한테 의뢰하여 거래했다 하더라도 위약금 물어줄 일이 없죠. 일반의 경우는 물어줄 일이 없어요. 전속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 시에는 소요비용 지급할 의무도
없다라는 얘기죠. 전속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거 두 번째 케이스 있죠. 지하다방 사건. 실무적으로 개공을 따돌리고 직거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상가 같은 경우가 이게 많아요. 상가는 간판이 다 있죠. 그러면 개공이 소개했어. 이 점포가 나와 있다.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권리 얼마. 그러면 내용을 다 알았죠. 그러면 간판이 있으니까 전화번호 알아요. 손님이 직접 전화한다니까. 직접 전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무하실 때 이거 방어하는 것도 기술인데 참 이런 거 보면 답답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은 중개계약서를 쓴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없어요. 이게 실무적으로 전속계약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속계약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의뢰인도 서비스를 확실히 받을 수 있으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전속계약제도 이 우리 법에 있는 내용을 개공이 잘 지키질 않아요. 가장 큰 문제점이 전속계약서를 작성할 의무예요. 이거 작성하는 우리 개공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인데 보세요. 나는 여기만 물건을 내놓겠다. 딴 데 안 간다. 책임지고 서비스 해달라 그래요. 그럼 개공은 어떻게 되냐면 전속계약서 들고 나와야 되죠. 들고 나와서 여기다 사인해라 그래야 돼요. 그럼 손님 입장에서 보면 듣도 보도 못한 계약서에다 사인하라 하면 잠깐만요. 우리 아저씨한테 좀 물어보고요. 그죠?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그럽니다. 익숙치가 않아요.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속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 의무들을 그대로 이행치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강제화시키면 달라지죠. 사정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중개 의뢰를 할 때 중개계약서를 언제나 쓰도록 법제화 시켜버려야 돼. 아예. 그러면요. 보수 분쟁, 물건 빼돌리는 거, 손님 채가는 거, 둘이 만나 직거래하는 거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서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후진적인 중개제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진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뢰서를 쓰거든요. 다. 그러니까 문서화돼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개공이 장난치는 것보다 손님이 장난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 실무를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제가 몇 번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니까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속이 울렁거리는 거야. 자꾸 구역질이 나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나는 이거와 안 어울린다. 그래갖고 딱 접었지. 그냥 딱 접었는데 어쨌든 그 성품이 너무 고매하신 분은 중개업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바지만 손님한테 정을 주면 절대 안 돼. 손님을 사기치면 안 되는데 정을 주면 내가 상처받아.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손님한테 정을 주지.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도 가끔 보면은 들어와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소파에 들어놓아갖고 TV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또 뭔 일 있었구만.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손님한테. 그래갖고 보면은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빨리빨리 내려놔야 돼요. 근데 나는 그걸 못 내려놨기 때문에 나 이제 그만한다. 그러면서 나 강의하러 간다고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자꾸. 난 그게 싫더라고. 무서워지고 사람들이 싫어지는 거지. 이제 못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빼돌리고 가보세요. 진짜 이게. 근데 실무할 때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할 바는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출근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출근할 때 간을 빼놓고 출근한다. 그리고 들어와서 다시 넣는다. 그래야 돼요. 손님이 꼭지를 돌게 만들어도 손님 앞에서는 화를 내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바 포커페이스가 중개업을 잘해요. 포커페이스. 기쁘나 슬프나 성질이 나든 안 나든 얼굴이 항상 똑같아야 돼.
그리고 항상 미소가 있어야죠. 특히 우리 기업권사는 미소가 있는 분들이 좋아. 그분들이 일을 잘해요. 인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상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자, 그러면 전속중개약제도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들어갑니다. 55조. 자, 그럼 55조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들어왔는데 이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시스템 운용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 이게 시스템 운용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보죠. 자, 그럼 부동산 거래망 운용도인데 보겠습니다. 우리 노원에 사시는 갑이에요. 이분이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자 동네 기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를 합니다. 의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매수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정보망에다가 공개를 합니다. 부동산 거래망 물건을 공개를 했어요. 여기다가 정보 등록을 했다고 나와 있죠. 지금 공개한 거예요. 저기 강남에 사시는 을이에요. 노원으로 이사를 오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 기업공사 B한테 중개 의뢰를 했죠. 그러자 이 B가 매도인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요. 정보망에 들어가죠. 그래서 물건을 검색을 합니다. 조건에 맞는 물건을 4개를 골라냈어요. 그래서 이 4개 중에 선택을 하세요라고 이제 물건을 소개를 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 물건의 소개는 3, 4개 소개하는 게 적당하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정설인데 실무에서요 4개 정도 소개해가지고 계약이 성사됐잖아요. 무지하게 성공한 거예요. 무지하게 성공한 겁니다. 4개 소개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10개는 보죠. 예. 한 달 내내 돌아다니고 2달 내내 돌아다닙니다. 이 동네 물건 다 봐. 물건 가격이 셀수록 물건 소개 개수를 줄여야 될까요? 늘려야 될까요? 가격이 세질수록 줄여야 되겠죠? 의뢰인의 선택의 폭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줄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손님한테 할 손님 같으면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금방 알거든요. 아, 이 손님은 할 손님. 금방 이제 알아보는데 우리 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물건을 다 봐. 물론 다 보여주죠. 결정할 듯, 안 할 듯, 할 듯, 안 할 듯. 2달 동안 계속 미루는 거야. 그러면요, 그 손님은 버려라 하는 게 정설이거든요, 원래. 버려라.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하나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오기가 생기는 거 이제. 계약을 끝까지 성사시킨다. 해갖고 이제 밀어붙여요. 근데 나중에 그 손님 꼭 속색이에요. 꼭 속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수를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 중개업을 또 그만둘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물건을 소개했어요. 소개를 했더니 손님이 4번을 체크했습니다. 이 4번 물건이 뭐였냐면 갑소유의 아파트로서 A가 공개한 물건이었어요. 그럼 B기업공사는 A기업공사에게 매수인 발견 통지해야 되죠? 야, 거래하자. 그러면 A 역시 이 갑에게 매수인 발견 통지를 합니다. 조건 다 오케이 했나 합니다. 거래하자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거래하죠 뭐. 그러면 A와 B가 약속 잡아야 되죠. 그래갖고 둘이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이게 시스템 운영도예요. 그럼 계약이 성사가 됐으면 여기 정보망에 올라가 있는 물건 삭제를 해줘야 되죠. 삭제해줘야 되는데 이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불러요. 거래정보 사업자. 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거래 사실을 지첩시 통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운용도에서 마지막 절차가 계약책을 통보해요. 그럼 이거 통보 안 해버리면 거래된 물건이 계속 떠 있는 거죠. 그럼 허위 물건 공개한 거 똑같죠. 통보하라면 업무정지에 그래서. 업무정지인데.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 계약체결 통보를 함으로써 이 물건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운용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중개 주요 수단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요즘 정보망을 통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죠. 활발하고 우리가 모든 업무를 정보망을 통해서 일단 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보망이라는 걸 봤더니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을 공개하고 개업공사가 물건을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개업공사들끼리만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있죠. 그래서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교환 시스템이지 개업공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정보교환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개공들끼리만 주고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터넷 들어갔을 때 인터넷 매물 정보 사이트들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보망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법이 정하는 정보망이라는 것은 거래정보사업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그 정보망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한 이 정보망만을 얘기하는데 이게 유일하게 지금 현재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방이라는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방. 이게 옛날에 K랜이었고요. 지금 이제 한방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의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방이란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법이 정하는 유일한 정보망이에요. 전에는 그 업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다 망했어요. 다 망하고 지금 현재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요. 이 한방 시스템도 아주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우리 지역별로 개업공사들이 지역 모임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들어봤죠? 그래가지고 지역 모임을 갖고 이렇게 회원 예를 들면 70명, 80명, 100명 이런 식으로 이제 50명 이런 식으로 회원 중개업소가 있어요. 모임을 딱 갖고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죠. 신규 진입을 막고 탈퇴를 막고 나아가서 그 비회원 중개업소 거래하는 걸 차단시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요렇게 모임을 갖고서 운영을 하면서 물건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을 공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스템 운영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정보망이에요. 이걸 저는 그래서 사설 정보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 정보망들은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이 한방보다는 사설 정보망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아주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대형 업체가 뭐 L 업체, T 업체 이런 데들이 있어요. 브랜드가 이게 이제 대형 전국망을 갖고 있는 대표적으로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LT 뭐 브랜드명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럼 진짜 이상한 게 그거예요. 아니 거래정보사업자로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으면은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정을 받아 운영을 해버리면요. 잘못하면 감옥도 갈 수 있어요. 그럼 뭐하러 지정받아? 지정받지 않고 운영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협회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현재 현황이 이렇고요. 이 사설정보망에서 모든 계약서, 확인설명서, 서류들 다 연결됩니다. 한방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사설정보망 운영한다 해서 우리 법이 타치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운영을 지역 모임을 갖고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면서 회원 진입 가입을 막는다든가 탈퇴를 막는다든가 비회원 중개업소 거래하는 걸 차단시킨다. 특정 물건에 대한 중개를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이게 이번에 금지행위라는 게 신설되면서 이 부분이 강력하게 아주 처벌을 강화시켰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종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기 진입을 안 받아주잖아요. 또는 탈퇴를 안 받아준다. 그러면 독점기준 및 공정거래한 법률이 있죠. 그 법에 따른 이건 불공정거래행위가 돼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 비회원 중개업소 차단시켰다. 거래시키는 걸. 그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종조치나 과징금을 우리 개공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시종조치 과징금을 개공이 맞았잖아요. 공정위로부터. 그러면 이것을 이유로 등록관청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었거든요. 명할 수 있었고 시종조치나 과징금을 2년 내 2번 이상 받았잖아요. 그럼 등록도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요렇게만 딱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역 모임에서 막 과징금 맞은 사례들이 속출했죠. 그래도 업무 정지를 못 때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노은역 주변의 모임인데 만약에 업무 정지 다 때린다. 손님들 어떻게 해? 그래갖고 못 때렸던 거예요. 못 때렸는데 이걸 금지행에서 어떻게 강화했냐면 만약에 이렇게 모임을 구성해서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물건에 대한 중개를 제한한다든가 비회원 중개업소와 거래하는 걸 걸렸잖아요. 차단시키는 걸 걸렸잖아요.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겠다. 이걸 신설한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무슨 사람 패 죽인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 비회원 중개업소 차단시키는 걸 3년에 3천을 때리겠다? 처벌의 형평성을 잃었어요 지금. 이게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는지라 이제 일단 암기는 하고 가는데 이걸 강력하게 지금 규제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알기로는 노원에도 이런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 받아주는 거죠. 회원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신규 진입 장벽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한 명 빠져야 돼. 빠져야지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빠지는 사람은 권리 받겠죠. 회원에 대한 권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5천 이상이에요. 강남, 분당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회원에 가입만 하는 건 시설 권리 빼고 이게. 근데 이거 걸리면 한 방에 잘못하면 갑니다. 그런데 이거 모임에서 그렇다고 이걸 안 할까? 그래도 합니다. 왜? 나는 여기 회원 가입하면서 1억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이미.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당하냐.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되고 있고 실무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무에서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현재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카르텔이 심하게 형성돼 있는 데들이 신도시 지역들이 많아요. 신도시 지역들. 그래서 뭐 송도라든가 송도도 신도시고요. 저쪽 이제 분당이라든가 이런 데들. 신도시들 이런 데들이 주로 이런 카르텔이 강력하게 형성돼 있고요.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거죠. 신규 진입장벽 이게. 자 그래서 정보망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일단 여기까지고 우리 법이 실제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이것을 설치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에요. 일단 자 그러면 거기 55쪽에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이란 말 맨 위에 양괄호 1번이란 말 1번이 나와 있죠. 잠깐 읽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그러니까 개공상호간이란 말이 지금 현재 색깔이 다르죠? 글자체가. 그러니까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정보기반 시스템이지 개업공사와 의뢰인 간의 정보기반 시스템이 아니에요.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소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망을 설치 운영할 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가 누구라고요? 거래정보 사업자. 이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지정 요건이에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야 됩니다. 그럼 부가통신사업자라는 것은 통신망을 갖춘 사업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운영자들은 전부 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이에요. 통신망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하니까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두 번째로 여기에 가입비용 신청한 개공의 수가 500명 이상은 돼야 돼요. 전국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500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이 됩니다. 나중에 숫자는 5에서 2개를 빼면 몇이에요? 3이죠. 5 빼기 2는 3으로 기억할 거예요. 5, 2, 3. 그래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탈 인원은 500명 이상이 돼. 이들 분산 요건이 필요하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이 참여해야 됩니다.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보망이니까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기사와 기능사는 분명히 틀리죠. 그래서 기사가 한 명 이상 고용돼 있어야 되고 공인인증서도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니까.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도 한 명 이상은 확보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통한 거래 시스템이에요. 서버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라고 했어요. 이거 서버 확보라는 얘기예요. 서버가 뭔지 알죠?
물건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5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부가통신 사업자이고 회원이 500명 이상, 2개 시도 각 30명 이상, 정보 처리 기사, 공사 각각 1명 이상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정 요건을 갖췄으므로 거래용무 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한 번에 정리하고 갑니다. 그냥. 그럼 요거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거래용무 사업자 지정 절차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건 갖췄어요.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겠죠. 이때 신청할 때 서류 내겠죠. 그러니까 지정 요건 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합니다. 다음 순환서부터 서류를 보기로 하고요. 그럼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김현미 장관에게 신청을 해요. 하면 검토하고 지정을 해주는데 지정서가 나가는데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기한이 있죠. 며칠 내에 한다? 30일. 그래서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지정을 해주는데 지정서까지 나가버려요. 이게 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행정기관 업무 처리 기한은 통상적으로 7일, 10일, 14일, 15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30일이에요. 왜 30일로 돼 있냐면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죠. 나란 일 하시는데 바쁘십니다. 넉넉하게 시간을 줬죠. 넉넉하게. 30일 내 검토하여 지정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지정이 됐거든요. 지정이 되면 운영규정이라는 걸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돼요. 그럼 운영규정은 뭐냐 하면 정보망 운영 회칙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망 정보망 운영 회칙이니까 정보망의 물건 어떻게 등록하고 가입을 하는지 등록 가입 절차가 들어가 있을 테고 등록 가입을 할 때 회비 내겠죠. 회비 징수 절차가 들어가겠고 다음에 개업공사와 거래용무 사업자 간의 권리 의무 사항이라든가 기타 부동산 거래망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정해지겠죠. 그리고 이걸 제정하여 승인받고요. 변경되면 변경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누구 승인 같아요 이거? 당연히 국토부 장관 승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보망 운영 회칙이 운영 규정이다. 이것도 기한이 있어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받으라고 그랬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자, 그리고 설치 운영을 해주는데 설치 운영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해주셔야 됩니다. 지정을 받은 날부터. 만약에 3개월 내 1년 내 설치 운영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지정을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그 절차상 숫자는 33, 1년으로 기억할 거예요. 30일 내에 지정을 해주고 3개월 내 운영규정 승인받고 1년 내 설치 운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볍게 봐두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거래용무 사업자와 개업공사의 의무가 나옵니다. 56쪽이죠 지금. 그러면 여기에 관여하는 우리 개업공인계사와 거래용무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인데 가볍게 그냥 봐두기만 합니다. 우리 거래용무 사업자께서는 개업공사 상호간 정보교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에 하나에 공개해야 돼요.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하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의뢰받은 내용과 당연히 다르게 공개 금지고 개공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금지예요. A한테는 공개해주고 B한테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거래용무 사업자의 의무고 그리고 우리 개업공사는 이 정보망에 대고 물건을 거짓된 내용으로 공개하면 안 되죠. 거짓 공개 금지. 거래 사실이 있으면 지체 없이 통보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재를 우리가 나중에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하거나 다른 공개 차별 공개해버리면 지정 취소에다가 1년 이하의 적금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개공이 거짓 공개했다. 이거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럼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고요. 지정 취소는 이제 후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정보망에 대한 내용까지 다 봤어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개업공사 등의 의무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